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불합리한 학생인권 조례를 손질하고 교권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심야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떠난 지 사흘 만에 또 다른 미국의 핵잠수함이 방한한 데 따른 반발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친한파로 유명한 여성 제독이 사상 최초로 미국 해군 참모총장에 기용됐습니다. 먼저 정혁진 변호사,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이 7월 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선 학교 현장에 매우 심각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먼저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하였으며 공교육이 따라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들으셨지만 윤 대통령은 이 대수비, 즉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철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한 내용 직접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2010년에 처음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의 불합리한 점들, 특히 교권 침해 소지가 아주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들어서면서 추진되고 강화되어 온 게 바로 이 학생인권조례죠. 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초중등 교육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초중등 교육법이 2007년도에 개정된 바가 있었는데 그때 18조의 4가 신설이 되면서 학생 인권 보장에 관련된 규정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2010년부터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이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도는 7군데가 있습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북, 제주 그리고 충남까지. 그런데 사실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보장해도 지나친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인권 하다 보니까 마치 권리가 아니라 방만하게 이걸 갖다 행사하는 것도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방임적인 것까지도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교육청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딱 잘라서 인권은 인권이고 이거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확히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가지고 지금 오히려 인권 보장이란 명목하에 선생님들의 교권이 추락하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된 뒤에 교권 침해로 심의된 사건의 수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2020년부터 해마다 대략 한 1000건꼴로 급증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매년 이렇게 2020년부터 1000명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교권 침해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뭐 지도했다고 해서 아동 학대다 이런 신고 건수가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네. 아이 지도를 했다고 해서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교사 심리 상담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교사가 이게 조금 억울하다. 음.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아이들이 뭐 학부모에게 알렸다든지 네네. 그런 걸로 해서 심리 상담을 받을 건수가 19,700건이라고 해요. 그렇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2만여 건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늘어난 횟수예요. 5년 전에는 약 3,500건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5년 만에 약 460%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5배나 가까이 늘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선생님들의 상담 건수를 선생님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그 네. 문제에 집중이 돼야 하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게 방안이 마련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선생님들의 피해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우려 섞인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선 초등학교 교사의 99%, 100%의 1%가 빠집니다.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 이런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교사들 거의 전부가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교조의 조사 결과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 그 교조인 모양인데 2,390명을 설문 조사를 했더니 그 2,370명, 딱 20명 빠진 2,370명이 교권 침해를 경험을 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네. 이제 학부모들 민원 같은 경우가 이제 49% 거의 50% 정도가 그러네요. 학부모 민원, 악성 민원을 받아봤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이들이 생활 지도를 해도 무시하거나 심지어 반항하는 경우도 44%가 넘었고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 폭력에다가 심지어 그 실질적인 물리적 폭행이 있었던 경우가 뭐 교사의 뺨을 때리는 학부모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부모한테도 40% 심지어 학생들이 그렇게 물리적 폭행까지 하는 경우가 34.6%나 됐다는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네. 생각을 해보면 교권이 없이 어떻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교권이 없는 교육은 실질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피해는 결국은 학생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심각한 실태가 있고요. 또 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교권 침해의 이유가 뭐냐? 이 질문에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응답이 높았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네,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굉장히 뭐 3분의 1 이상이 차지할 만큼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문제로 현재 뭐 교권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뭐 학생 개인 권리만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게 현재 교원단체에서 곳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학생 개인의 인권만 부각되고 그러면서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이런 게 현재 교권에서 나오는 반응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교원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번 사태에 시발이 된 사건이 있죠. 바로 새내기 초등 여교사 A씨의 극단적 선택인데 그 여교사의 일기장이 공개됐는데 참 안타깝고 읽어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쉬는데도 텐션, 신이 나지 않는다. 말수도 적어졌다. 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업무 폭탄이 날아들었고 어떤 학생 이름이 있는데 이건 지웠습니다. 그 학생 아무 개의 난리가 겹쳐지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졌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거의 유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A 씨가 그 기사를 보면은 98년생이에요. 20대 중반의 젊은 여자 선생님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교사로 임용된 지가 이제 2년 차니까 아직 1년 반도 안 된 새내기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막내 동생이나 조카뻘밖에 안 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 봐도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1, 2장 읽어주셨지만은 업무 폭탄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나옵니다. 그것만 해도 진짜 힘든데 거기에다가 어떤 또 난리까지 힘든 일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저런 아주 그 극단적인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만 해도 저도 이제 뭐 저 정도 또래 그 아이들이 있는데 네.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암흑의 난리라고 표현을 하니까 본인이 학교 나가면 그 난리를 또 겪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가슴이 그냥 꽉 막혀버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5, 26살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런 일들이 저 선생님한테 닥쳤을 때 과연 누구한테 그걸 했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학교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어떻게 저런 어려운 자리에 그 새내기 교사를 이렇게 방치를 했을까. 네. 그 위에 부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장, 교감 선생님 다 계셨을 텐데 물론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교권은 반드시 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 사건에 자극을 받은 다른 선생님들도 자신의 과거 경험담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자, 어떤 사연들인가요? 네, 뭐 교사 A 씨의 사례를 설명해 드리면요. 뭐 뾰족한 가위로 친구를 위협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다가가서 제지했더니 학부모가 정서학대로 오히려 신고를 했다. 정서학대다? 네, 이게 뭐 되돌아온 거죠. 또 B 씨를 설명해 드리면 만삭일 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만삭일 때 학생이 배를 발로 차고 침을 뱉었는데 학부모가 특수학급 아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걸 거의 배를 찼다는 거는 아이까지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건 건강상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뭐 적절한 대처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그러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데요.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곳곳에서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이가 자고 있는데 뭐 선생님이 깨웠다고 해서 뭐 선생님을 되려 학부모가 신고했다는 등 뭐 이런 반찬을 남겨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꾸짖었더니 네. 어떻게 아이가 배부를 수도 있지 않은데 그러냐 이런 곳곳 민원 사례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선생님이 오히려 이 학생에게 뭔가를 가르침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거를 학부모께서 오히려 선생님에게 뭐라고 하신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으로 저는 봤습니다. 네. 최근 일입니다. 부산에서는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3학년 제자에게 맞아서 폭행을 당해서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요, 이걸 그저 어린 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참, 이건 뭐 폭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들도 발육이 좋으면요. 초등학교 3학년도 키가 뭐 140, 150, 그다음 몸무게도 뭐 그렇게 많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맞으면은 다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맞았으면은 갈비뼈가 부러졌을까?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만약에 막으려고 했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했다가 또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본인한테 오는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의 무방비로 당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갈비뼈 하나 부러져가지고 전치 3주, 4주 나온 게 그것보다도 아이한테 맞았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내가 과연 선생님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자책감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이제 여태까지는 수면 하에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자괴심. 그렇죠. 뭐 요새 속칭하는 말로 멘붕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네네.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7월 25일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딸도 똑같이 죽었다. 그러면서 막 흐느꼈다고 하는데 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분 따님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키운 딸이 저렇게 죽었으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하늘이 꺼지는 그런 기분 네, 아니었겠습니까? 돌발 상황입니다. 저분 얼굴은 지금 모자이크 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분 따님하고 그 서희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차이가 있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간제 교사라고 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속이 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딸은 기간제 교사이고 더군다나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아니었으니까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렇게 그 사망을 했으니까 온 나라가 이렇게 그 하는데 자기 딸이 죽었을 때는 그렇게 극단적인 안타까운 선택을 했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어쨌든 그 딸이 그 사망한 건 사망한 거고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따님의 그 관련해가지고도 조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고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학원 드라마를 보면요. 학생들까지도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기간제잖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 교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계약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아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있고 을이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을 학생들이 알아요. 네. 아이들이 알아요. 아, 저 선생님은 정식 교사고 저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고 그러면 똑같이 그 처우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해당 학교는 물론이고요. 관할 교육청, 또 검찰과 경찰 어디서도 이 피해 교사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일단 1차적인 문제는 학교 측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교사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게 교장이나 뭐 주임 같은 분들이 좀 더 상담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해결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에요. 네. 이게 교장 선생님께도 이런 보고가 올라가지 못할 정도면 얼마나 억압적인 분위기였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교장뿐만 아니라 학교뿐만 아니라 이게 교육청 그러면서 뭐 경찰 이쪽에도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1차적인 곳이 학교에서 이게 신고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 결국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거를 막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면 군대를 예를 들겠습니다. 군대 같은 경우에는 뭐 병사가 이렇게 위험에 처했는데 지휘관이 일선 위쪽으로 보고를 안 하는 경우도 대다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승진 문제와 얽혀져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공무원 사회 조직에서 이런 아쉬운 대목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교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부분, 앞으로도 교육계에 이 교육청에서 마련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교사의 눈물을 방치한 곳은 또 정치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심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지난해 11월을 끝으로 해서 이런 관련 법안들이 계류가 돼 있는 상태예요. 8달째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돼 교권을 다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자리 잡혔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하였으며 공교육이 따라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피해 교원 요청 시 학교 교원 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으로부터 적시 분리, 교원 배상 책임 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들이 많이 맞았죠. 자, 교육부의 교권 강화는 크게 세 축으로 이루어질 모양입니다. 정 변호사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권 강화를 위해서 나서야 될 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국회, 두 번째는 정부, 교육부죠. 세 번째는 지방의회인데
국회에서 만드는 건 법인데 초중등 교육법이 있고 교원 지위 향상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원보호 특별법까지 만들지는 모르겠고 정부에서는 이제 교육부에서는 고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 고시가 이제 관련된 고시를 정비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회인데 학생인권 조례가 7군데에서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위험으로부터 안전, 학습권 등등등 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 조례의 내용은 사실은 이미 충분히 갖추어졌는데 과연 교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은 아무리 학생 인권이 강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훌륭한 학생 인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려면 교권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 옛날처럼 선생님을 어려워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성적도 그렇죠. 오르게 되고 그런데 선생님이 우습게 보이고 선생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면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넓게 보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을 존중해야 내가 선생님을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지 부모님이 맨날 악성 민원 넣고 선생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식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방향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조례와 그다음에 정부의 모든 행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과거에 나왔던 말이지만 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말 지금은 정말 박물관에 들어간 말이 됐는데 그 정신이 좀 되살아나야 된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 때 적극 참고하고 가져다 쓴 게 바로 미국 뉴욕의 학생 권리 장전 Student Bill of Rights입니다. 그런데 이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보호 못지않게 강조된 학생들의 책임은 쏙 빼놓고 가져왔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뉴욕 공립학교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학생 그리고 부모, 교직원 상호 존중의 정신을 고양한다. 그러니까 상호 존경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 뉴욕, 미국의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땠는가 한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뭐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될 때,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하게 되죠. 그때 초, 중, 고 학생 기록부를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생 기록부를 증거가 되면서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거를 보면서 학생, 선생님의 그 교류를 한번 살펴본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면서 또 뭐 학생과의 1대1 상담은 물론 교직원과의 1대1 상담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장과 교직원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디텐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아하. 뭐냐면 학교 방과 후에 뭐 제가 선생님에게 무슨 지적을 당했다면 선생님이 방과 후에 남게 합니다. 디텐션이라는 게 이제 구금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방과 후에 만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벽만 쳐다보고 1시간 동안 있는 거예요. 벽 보고 서 있어. 맞습니다. 네. 그만큼 학생에게 네가 잘못을 했으니 너에게 생각할 시간을 한번 되새기게끔 그런 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그런 교류 자체도 미국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원천 봉쇄돼 있었습니다. 네. 학교에 따로 카운셀러라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상담교사. 맞습니다. 상담교사가 학부모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교육부도 이런 제도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본인의 경험까지 담아서 미국이 반드시 그렇게 학생 인권만 존중하는 교육 체제가 아니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비판이 쏠리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소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어떻게 정치적 소재가 될 것인가. 국가는 백년지 대계라고 늘 하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년지 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단순한 정치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당근 뭐 이렇게 칭찬하는 것들은 많아졌는데 채찍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채찍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채찍을 부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네. 옛날처럼 저희 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엄청 맞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체벌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단순하게 학생 생기부 같은데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기재하자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교권이 확립이 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그러면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요즘은요. 저희 아들 다 크긴 했지만 학원에서는 때려도 학부모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말 한마디 잘못해도 악성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학부모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기록이 잘못 남을까 봐. 그런 거는 정정당당하게 이걸 해야지 한다라고 대해서 이제 진보 교육감님들이 조례 만들어가지고 교육판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문제 있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고 공감을 얻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영국 속담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거죠. 체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동혁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북한은 지금 순서입니다. 미사일 발사에 주로 휴일 아침 시간을 이용해 오던 북한이 평일 심야와 신새벽 사이에 미사일을 2발이나 쐈습니다. 또 미국 해군 사상 처음으로 여성 제독이 참모총장에 기용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와 인연이 매우 깊은 열혈장성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최대 340조 원이 넘는 산업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육군 준장 출신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난 7월 24일 자정부터 새벽 사이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400km 정도 날아서 북한 쪽 동해로 떨어졌으니까 일본 가까이 간 거죠. 예, 뭐 일본 방향으로 이제 쐈으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24일 23시 55분부터 자정을 넘겨서 그 사이 5분에서 한 10분 그 사이에 네. 2발을 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양 일대에서 2발을 쐈고요. 지금 한미 당국이 종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거리, 고도, 그다음에 발사의 의도, 종합 재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한 후로는 닷새가 되고요. 크루즈 미사일,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지는 단 이틀 만에 발사입니다. 자, 7월 들어서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3번째나 쏜 셈이네요. 예,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월 12일 날 북한이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만 18일 날 한미가 처음으로 핵 협의 그룹
영어로는 NCG라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동시에 켄터키함 전략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을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미사일을 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난 19일 날 북한이 새벽 시간이었죠. 3시 반부터? 예, 3시 반부터 예. 4시 46분간 한 16분 동안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가 550km인데 이 520km를 환산해 보면 부산 딱 부산 작전기지라면서요? 예, 부산 켄터키함이 기항하는 것을 겨냥한 그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22일. 예, 그리고 이제 3일 후인 22일 여기도 새벽입니다. 새벽 4시에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수발을 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날 바로 아나폴리스 핵추진 잠수함이 저건 SSBN은 아니고요. SN입니다. 뒤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입항을 하자 24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24일, 25일 새벽 자정 사이에 5분 전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400km. 대략 이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KN-24 북한판 에이테킴스 또는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발사가 이렇게 이틀, 3일 만에 이루어진 게 전부 미국의 핵잠수함이 들락날락한 거와 겹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요.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전략 자산이 바로 전략 잠수함이거든요. 지난번 켄터키함 같은 경우는 탑재된 핵 무력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력을 압도하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김정은이 정말 어렵게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고 위협의 수위를 높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미의 대응은 더 강력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자 7월 27일을 우리와 북한이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네. 북한은 미 제국주의에게 승리한 전쟁이라 그래서 전승절이라고 하고 우리는 7월 27일 53년 아시는 대로 이게 정전협정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날을 앞두고 지금 뭐 러시아 국방장관도 왔다 그러고 중국 대표단도 왔다 그러니까 열병식도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의식한 내부 결속용, 체제 선전용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내부를 결속시키는 것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나죠. 본인이 내세울 것은 사실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한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려면 분위기를 군사적 긴장 분위기로 고조시켜야 됩니다. 미국이 끊임없이, 한국이 끊임없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내부 결속용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그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제주 해군 기지에 7월 24일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이거는 전략 핵 잠수함하고 좀 다른 겁니다. LA급 아나폴리스함인데요. 사흘 전에 부산을 떠난 켄터키함과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네. 공통점은 핵 추진, 다시 말하면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잠수함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래서 잠수함 끝에 N자가 들어가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뉴클리어. 예, 뉴클리어.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느냐, 재래식 무기가 탑재되어 있느냐. 아하. 그러니까 앞서 켄터키함은 핵무기가 탑재된 SLBM을 사격할 수 있는 트라이던트죠. 그러니까. 트라이던트죠. 네. 그런데 이 SSN 같은 경우는 재래식 탄도가 탑재되어 있는 토마호크 같은 네. 순항 미사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도도 좀 다르지요. 그래서 지금 전략적 목표로 사용하는 것이 전략 핵 잠수함 SSBN이고 그다음에 SSN은 함정을 공격하거나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잇따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들이 오는 데 대해서 북한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FA-50 경공격기의 미국 수출 얘기입니다. 미국 수출을 위한 원팀이 구성됐는데 이게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의 당시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카이는 원래 로키드 마틴과 함께 FA50의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며 500대 규모의 미국 사업, 나아가 1,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 원이 넘는 산업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들으신 대로 이게 340조 원이 넘는다는, 물론 최대입니다만, 그 FA50 경공격기의 수출, K방산의 효자 중에 효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핵심적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금 경제수석이 얘기했던 대로 이 FA50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함께 개발한 겁니다. T50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재원이 나옵니다. 길이와 그다음에 날개의 폭이 나오고요. 무장이 관심이 있어요. 무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대 공도 가능해요. 전투기끼리도 싸울 수 있고 네, 공대지도 됩니다. 네. 특히 일반 폭탄뿐만이 아니라 합동 정밀 직격탄, JDAM이라고 부르는 이 직격탄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능형 확산탄은 뭔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탄두가 합체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네. 그런 탄입니다. 집속탄의 일종이네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효자 중에 효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미국이 F-16 그 수출 통제하지 않습니까? 지금 터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게 이번에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그런데 F-16보다 싸면서도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나라들, 개발도상국들이 FA50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1,300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시장이 그만큼 넓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만 수출이 가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네. 겁니다. 우선 이 FA50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폴란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동, 아시아 등 여러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들인가요? 예, 지금 폴란드 말씀하셨지만 폴란드의 48대가 가장 많이 수출이 계약이 됐고요. 인도네시아가 22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이렇게 해서 6개 외국과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138대. 예, 그렇습니다. 모두 138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서 나왔습니다만 미국 시장 진출에만 성공한다면 네. 전 세계 1,300대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1300대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이 폴란드 납품은요. 수출 계약을 맺은 뒤 10달 만에 선적을 했습니다. 이 납기가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한 게 세계 무기 시장 아주 그 딜러들을 경악하게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방산의 강점이 그겁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납기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되느냐? 그만큼 수요를 공급해온 그런 역량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적게 납품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포천에 승진훈련장 갔을 때 폴란드 국방장관이 왔었어요. 왔었죠. 국방장관이 바로 이 FA50을 인수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게 납품식이 이 사천에서 있었고요. 폴란드 장관이 아주 감탄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 체결 이후 10달 만에 2대가 이제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시차를 두고 계속 폴란드에 납품이 되게 예정돼 있습니다. 카이 강구영 사장이 직접 간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구영 사장이 이제 직접 가서 8월 초에 폴란드에 인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48대 아닙니까? 네네. 48대 중에 12대는 올해 납품을 하고요. 나머지 36대는 이제 폴란드 공군 요구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2028년까지 납품될 예정입니다. 네. 바로 이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비행기의 본산, 전투기의 본산인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이 원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원팀 우리 정부와 그다음에 연구기관 그리고 업체 뿐만이 아니라 미국 측에 지금 FA50 이전에 T50을 함께 개발한 회사가 바로 락히드 마틴이거든요. 락히드 마틴을 포함해서 미국의 싱크탱크라든지 FA50 수출과 관련된 이런 전문기관과 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 원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꼭 미국 수출을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자, 이 자랑스러운 소식 다음으로 오늘의 다음 주제는요.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미국 해군의 참모 총장의 여성 제독이
사상 최초로 지명이 됐습니다. 물론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요,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추천 후보까지 거부하고 임명을 한 거라고 하니까 대단한 사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국방장관이 추천한다고 해서 100%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오스틴 장관은 세뮤얼 포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추천을 했는데 네. 대통령이 달리 임명을 했어요. 이 임명을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프란체티라고 하는 제독인데 포스터입니다. 부대 운영과 정책, 광범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 최초 여성군 최고 지도자로서 전투 임무, 부대 운영 경험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계 최강의 해군을 만들 수 있다. 뭐 기본적으로 최강이지만 네네. 더 강력한 그런 해군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보여줬습니다. 유난스럽게 여성 차별을 해온 게 바로 이 해군인데요. 그 해군의 최고 사령탑으로 이 임명된 프란체티 제독. 일찌감치 참모총장 후보로 거론된 아주 유능한 인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그야말로 친한파 장성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해군 제독으로 승진을 한 게 2013년이거든요. 13년에 제독으로 승진하면서 바로 주한 미 해군 사령관으로 2015년까지 2년 있었어요.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 화면에 보십니다만 지금은 부참모장이고요. 합참에서 전략국장으로도 근무를 했습니다. 85년에 입대했으니까 지금 36년 정도 군 생활을 38년 했군요. 딸을 둔 또 주부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군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장군인데 미국이 7군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육해공 해병대, 우주군, 해안경비대, 주방위군인데 네. 그중에 해안경비대 사령관이 포스터 여군입니다. 그중에 그러니까 2명이 여성이네요. 예, 이제 이번 해군이 됐으니까 7명 중에 2명이 여군이고 합참의 멤버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백악관에 들어가는 멤버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프란체티 제독은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한국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보신 대로 주한미 해군을 이끌었고요. 2015년에는 직접 천안함 추모식을 주도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뭐 해군 사령관들, 주한미 해군 사령관이 많이 왔었지만 이 프란체티 제독이 첫 여군 이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천안함 추모식을 직접 주도를 했고요. 한국에 대한 그런 남다른 애정을 보여준 그런 여성 제독입니다. 네. 이 프란체티 후보자는 그 학구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부임 3개월 만에 한국에 있을 때 성신여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했는데 당시에 큰 화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실제 보면 우리 이제 한국에도 사관학교의 여생도들을 이제 문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ROTC도 이제 여성 ROTC가 숙명여대, 성신여대 이런 유화여대 여성 ROTC인데 사실 이 여성 장교가 되기를 희망하는 ROTC 후보생들에게는 프란체티 제독은 정말 로망일 거예요.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강연을 저런 얘기를 했고요. 했네요. 예, 그러니까 여군의 전함 승선 허가 전부터 내 목표는 전함 지휘관이었다. 행정직이 아니라 배틀십을 지휘하는 거다. 예, 지휘관을 목표로 했고 실제 그 목표가 현실이 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후보생들에게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네, 목표를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하며 기다렸고 결국 문은 열렸다. 저 문은 미국 해군이 완강하게 닫아왔던 금요의 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프란체티 제독이 그 문을 열었고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길을 열어준 셈이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여군 장교들에게도 좋은 희망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직 우리 한국은 육군만 투스타가 있거든요. 네. 육군만 투스타가 있고 해공군에는 아직 여성 장군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도 그런 이제 사례가 계속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 최초의 첫 여성 ROTC를 둔 곳이 숙명여대인데요. 프란체티 제독은 이 숙명여대 ROTC도 방문했습니다. 강연을 했는데 그 내용도 매우 감동적이었죠. 예, 이제 숙대를 찾아서 주한미군 첫 여성 사령관으로서 조국에 헌신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딸도 있지 않습니까? 예쁜 딸이 있다고 예, 그러는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장교로서의 리더십과 또 삶의 이런 어떤 균형 이런 것들도 함께 얘기를 했고 노란띠 태권도를 배우는 노란띠 딸을 맨 그 7살짜리 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딸을 언급하면서 이런 멋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 딸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큰 기회다라는 얘기를 했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끊임없이 목표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목표 실현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 한국에서 태권도 노란띠를 땄는데 그걸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 네. 이런 딸과 멋진 나라에서 사는 게 딸의 삶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결국은 동맹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미군 그리고 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에 근무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다. 사실 미국이 6.25 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지켰고 동맹을 맺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단 말입니다. 네. 자, 이런 대한민국, 발전된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의 딸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본인도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해군 사령관으로서 근무하는 것이 영광이고 그만큼 보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한파 여군제독을 지금 이런 시기에 해군의 그 수장으로 임명했다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한반도 전략과도 맥락이 닿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5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윤 대통령 취임 후 열흘 만에 왔어요. 네. 이 역대 대통령 중에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후 열흘 만에 온 미국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그건 한미 동맹을 그만큼 중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과 미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 세계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렇다면 물론 미 해군 참모총장의 여성 제독을 임명했고 지한파를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중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딸과 함께 해군 참모총장의 이제 상원 청문회를 통과하면 같이 오는 상황도 한번 볼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문성묵 센터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